아줌마가 먼저 내 상의를 살포시 벗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지려 하자 그녀는 오늘은 누나가 리드할게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제 하의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내 몸을 훑으며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도 없을 만큼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그 순간만은 그녀가 주는 감각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힘 빼. 그녀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며 천천히 입술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사연사무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2008년 저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는 대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게임만 하며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점점 심해졌고 더 이상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경기도 부천에 있는 알루미늄 도금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사실 취직이라고 해봤자 경력도 필요 없고 월급을 조금 더 준다길래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곳이었습니다. 처음 면접을 보러 갈 때 영등포에서 1호선을 타고 부천역에 내린 뒤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꽤 한참을 들어가야 했습니다. 면접 장소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공장 특유의 금속성 냄새와 케미컬스러운 공기가 섞인 탁한 공기였습니다. 공장 부근은 허름한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고 골목을 지날 때마다 날카롭게 들려오는 기계 소리, 시커멓게 때가 낀 차들이 늘어선 모습이 어딘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그 회사는 알루미늄에 도금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들어가 보니 큰 공장 건물이 한 채 있고 그 옆에 구내식당 건물, 그리고 그 뒤쪽에는 기숙사 겸 창고처럼 생긴 건물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젊은 사람이 안 오는데 자네가 일 좀 열심히 해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사장의 아들이자 부장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무 환경은 솔직히 좋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도금 용액을 사용하는 공정이라 화학물질 냄새가 진동을 하고 금속성 분진도 공기 중에 자욱했습니다. 다만 경력 없어도 된다와 월급을 조금 더 준다라는 말에 혹해서 덜컥 들어간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출근을 해보니 일이 생각보다 육체적으로 아주 고된 편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냄새나 공장 환경이 좀 지저분한 점은 컸지만 무거운 금속을 옮기고 도금 공정을 거치는 과정 자체는 반복 작업에 가까웠습니다. 기계 작동법과 도금 라인 조작법을 어느 정도 익히면 그럭저럭 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영등포에서 부천까지 1호선을 타고 부천역에서 또 버스를 갈아타고 내려서 다시 걷고 왕복으로 3시간가량이 걸렸습니다. 아침 일찍 집을 나서 1시간 반 이상을 달려야 공장에 도착했으니 사실상 육체적 피로보다 정신적인 피로가 더 컸습니다. 그렇게 몇 주쯤 지났을 무렵 공장 내부에 있는 기숙사에 자리가 하나 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집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방 같았는데 마침 한 자리가 비어 저에게 들어올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관리자 사장 아들에게 기숙사 사용 허락을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리자란 작자는 저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것으로 보였고 사장의 아들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공장 내 50-60대 어르신 노동자들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상당히 버릇없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기숙사 문제를 결정해줄 권한자였으니 조심스럽게 요청하고 정중하게 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어렵게 허락을 받아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숙사는 공장 부지 안쪽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었는데 1층은 일부 창고로도 쓰이고 2층이 숙소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는 60대 김씨 할아버지였습니다. 이미 다른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으나 재혼하여 어린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이유로 계속 돈을 벌어야 했던 분이었습니다. 방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고 딱 두 사람이 이불 펴서 잘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금 낡은 장롱 하나와 좁은 창문이 전부였습니다. 밤이면 공장 기계나 화학물질 냄새가 방까지 스며들어 창문을 열어도 답답하고 닫아놔도 답답한 곳이었습니다. 그 공장은 사람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와 나이 많으신 한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외국인은 약 10명 정도였고 태국, 우즈베키스탄, 미얀마, 캄보디아 출신이었습니다.
대체로 20대 초중반의 젊은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은 8명 정도, 그중 50대 이상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제가 제일 젊은 편이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함께 일하던 외국인은 총 10명이었습니다. 태국에서 온 청년이 3명, 미얀마 출신이 2명, 캄보디아에서 온 사람이 2명,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3명이었습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청년들은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 주로 체력을 요구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한국인은 8명이었으며 대개 5, 60대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는 20대 중반이었으며 60대 김씨 할아버지와 함께 퇴사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했습니다. 다른 근로자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저와 김씨 할아버지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일과를 함께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시급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인 중 몇몇은 월급제로 일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근무 시간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시급이 올라가니 어느 정도 만족하는 듯 보였지만 김씨 할아버지처럼 월급제인 분들은 새벽부터 일을 시작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 공장 관리자나 사장은 이런 부분을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었고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새벽 일찍 나와서 공장을 돌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내가 기숙사에 들어가고 며칠 지나지 않아 공장에서는 새벽 5시 반이 되면 일어나 1차 작업을 하도록 당연히 시켰습니다. 말이 1차 작업이지 사실상 외국인과 기숙사 거주자인 나와 김씨 할아버지만 새벽부터 부품을 옮기고 도금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7시쯤 되면 간단히 식사를 하고 8시에 출근하는 다른 한국인 직원들이 합류하면 정식 근무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사회 초년생이란 이유로 이런 구조를 잘 몰랐습니다. 원래 그런가 보다라며 아무 항의 없이 따랐고 김씨 할아버지는 어쩔 수 없지 돈 벌려면이라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정식 출근 시간 이전에 2시간이나 일을 했는데도 월급에는 추가 수당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엄청나게 분노했지만 당시에는 공장 일은 원래 그런 거다라는 분위기에 휩쓸려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공장 내부에는 종업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이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아줌마 한 분이 혼자서 조리와 배식을 담당했습니다. 출퇴근하는 한국인 직원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 저와 김씨 할아버지는 모두 이곳에서 식사를 해결했습니다. 다만 출퇴근하는 인원들은 점심 식사만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기숙사 인원과 외국인 10명은 아침과 저녁까지 전부 이 식당에서 해결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아줌마가 참 친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음식도 성의 있게 해주었고 싹싹하게 인사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요리 솜씨가 꽤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내보니 이 아줌마도 이 공장에서 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곧 대학에 갈 나이가 되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데 남편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서 술을 달고 산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이 공장 식당에 자리 잡고 나서 식당 뒤편 조그만 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 방은 거의 찜질방이 될 정도로 더워 보였습니다. 방이 한 4평 남짓하다고 들었는데 그 안에 생활용품이며 옷, 주방용품 일부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 쉬는 공간이라고는 실상 침대 하나 놓인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아줌마는 언제나 밝은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식당 뒤에서 그녀가 홀로 울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지친 낯빛을 하고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줌마는 마른 체질이라기보다는 어딘가 풍만한 곡선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금 젊어 보이기도 했고 일하는 모습을 보면 특유의 성격 좋은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밝은 목소리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찬과 국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저도 모르게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사실 젊은 남자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호감이랄까, 처음에는 참 잘 챙겨주시는 분이구나 정도였는데 갈수록 마음이 끌렸습니다. 공장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외국인이 셋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독 덩치가 크고 힘도 좋아 여러 작업을 빠르게 해치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식습관과 태도였습니다. 이슬람 문화권 출신이라 돼지고기는 전혀 먹지 않고 할랄 고기, 특히 양고기를 선호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었지만 회사에서 그런 육류를 따로 구비해 줄 수 있는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반 닭고기나 소고기 반찬을 조금 준비해 주면
이들이 새벽에 일찍 식당에 들어가 싹쓸이를 해버렸습니다. 예컨대 계란 후라이를 대량으로 만들어 두면 우즈벡 청년 3명이 순식간에 20개 넘는 계란을 몽땅 가져가 버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들은 밥은 거의 손대지 않고 달걀만 쌓아놓고 먹었습니다. 뒤에 오는 다른 외국인들은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게 되니 아줌마는 또다시 달걀 후라이를 부쳐야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닭고기나 소고기가 나오면 거의 폭주 수준으로 가져갔습니다. 채소류, 특히 잎채소는 입에도 대지 않고 당근, 감자, 무 같은 뿌리채소나 고기류만 잔뜩 먹었습니다. 아줌마 혼자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반찬과 한국인 직원들의 삼시세끼까지 전부 준비해야 하니 고충이 이만저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주말에도 외국인들은 공장 기숙사에 머물기 때문에 식당도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아줌마가 집에 다녀와야 할 일이 있으면 미리 반찬을 준비해 두고 가거나 공장을 비울 수 없어서 주말에도 아예 못 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늘 가까이서 지켜보며 저러니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많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을 때 아줌마가 힘겹게 무거운 식자재 상자를 옮기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따로 시킨 양고기 대체용 재료 또는 소고기나 닭고기 같은 것들이었는데 양이 제법 많아 보였습니다. 아줌마는 땀을 뻘뻘 흘리며 상자를 들어 나르고 있었고 저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얼른 달려가 도와드렸습니다. 아줌마는 처음엔 아이고 총각도 하루 종일 일했을 텐데 괜찮아? 하며 미안해했지만 그날은 제 기분이 묘하게 착잡했습니다. 새벽부터 일하고 저녁까지 내내 일해 온 스스로의 모습도 피곤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무거운 걸 아줌마 혼자 나르고 이거 언제 다 손질해? 하는 연민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생각 없이 도와주기 시작했고 그게 계기가 되어 아줌마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나는 원래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특별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에도 다국적 부대 행사나 한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접촉할 기회가 종종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공장에서 본 우즈벡 청년들은 확실히 문화 차가 느껴졌습니다. 다른 국적의 외국인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등은 비교적 양보도 하고 한국 음식을 배워가며 적응하려고 애쓰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벡 친구들만큼은 좀 이기적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건 좀 너무하잖아 하고 느끼는 순간이 많았는데 다른 외국인들도 비슷한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습니다. 아줌마 역시 우즈벡 청년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아니, 한국에 왔으면 한국 음식을 따라야지 왜 자기들 것만 요구하나 라며 짜증 섞인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쩌겠어. 일단 만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나만 힘들어질 테니라며 체념 섞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을 그만둘까 생각해도 한창 학비가 필요한 자녀들을 떠올리면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인 듯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 후 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렀습니다. 평소처럼 아줌마가 웃으면서 오늘 하루도 수고했네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날은 왠지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뭐라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있으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후딱 먹고 맨 마지막까지 남아 일부러 천천히 그릇 정리를 하면서 아줌마가 주방 뒷정리를 할 때쯤 다가갔습니다. 누나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가 한참 말을 안 하다가 잠시 주위를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우리 맥주나 한 캔 할래? 라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식당 뒤편에 간이 냉장고가 있었고 거기에 아줌마가 사다 둔 맥주 몇 캔이 있었습니다. 그리곤 둘이 은근슬쩍 주방 한 구석에 앉아서 캔맥주를 홀짝였습니다. 술 기운이 조금 돌자 아줌마가 털어놓았습니다. 공장 사무실에 있는 40대 과장이 자꾸 지적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만 밥 한 번 먹자 식으로 접근했는데 계속 거절하자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당신 같은 여자는 남자를 꼬시고 다니는 타입 아니냐는 식으로 비하 섞인 말과 화를 냈다고 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과장이 비난조로 말하면서도 여전히 아줌마를 소유물처럼 대하려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줌마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며 저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 제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데도
이렇게 남자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싶어 안쓰러웠습니다. 게다가 술 기운 때문인지 아줌마가 입버릇처럼 제가 굳이 남자를 고른다면 나이 좀 젊고 착한 사람을 고르겠지. 어휴, 그 40대 노총각 과장 같은 건 싫어라고 했습니다. 저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냥 장난삼아 그럼 제가 애인 하자고 하면 받아줘요? 라고 되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아줌마는 피식 웃으면서 아유, 제 나이가 몇인데 그래도 쟤처럼 총각인 친구랑은 말이 안 되지 않니? 하고 살짝 부끄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웃음 속에 어색함과 긴장감이 뒤섞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아줌마를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점점 더 여성으로서 호감이 느껴졌고 일과 후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 뒤로 퇴근 후 시간이 되면 저와 아줌마는 자주 식당 한 구석이나 식당 뒤 작은 방에 모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장 생활의 힘든 점, 회사 관리자들의 부조리함,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불편함을 주로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기숙사에서 자는데 외국인들 냄새가 너무 심해요. 어떤 외국인은 손버릇이 안 좋아서 주방에서 달걀이나 반찬 재료를 그냥 가져가 버리더라고요. 그러다 슬슬 농담도 오갔습니다. 동생은 여자친구 없어? 아직도 수총각이야? 누나, 결혼 생활은 어때요? 남편하고 자주 만나긴 해요? 남편이랑 최근의 관계 같은 건 에이, 이런 말 실례인가? 이렇게 장난스럽게 때론 수위를 넘나드는 농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줌마가 불쾌해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저도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뭔가 지친다. 하지만 남편보다도 요즘은 동생이랑 수다 떠는 게 더 재미있네 라며 웃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농담 삼아 동생은 젊으니까 박력이 있겠지. 누나도 남자 맛 그거 오랜만에 느껴보고 싶을 때가 있어 라고 할 때 저는 순간 당황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 묘하게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둘이 그 즉시 뭔가를 한 건 아니었습니다. 서로 은근히 관심을 표현하지만 공장이라는 폐쇄적이고 조심스러운 환경 탓에 누구나 쉽게 눈치를 깔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게다가 아줌마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저도 저 나름대로 이런 사이가 되어도 되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시간이 되면 누나, 저 왔어요 하며 식당 뒤를 슬쩍 찾아가고 아줌마가 반갑게 왔어. 오늘 반찬 좀 도와주라 하며 웃을 때마다 제 마음은 점점 그녀에게 기울어 갔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시 저는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가끔씩 주말에 한번 집에 가곤 했습니다. 아줌마도 주말에 공장에서 탈출해 집에 가는 때가 있었는데 보통 아이들을 봐야 하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그 주말에 각각 집으로 가겠다며 인사를 했습니다. 다녀오세요. 월요일에 봬요. 그렇게 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새벽 5시 반에 기숙사에서 일어난 저는 다른 외국인들과 같이 1차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7시에 새벽밥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줌마 표정이 이전과 달리 한층 더 어두워 보였습니다. 식단은 늘 비슷했지만 유난히 오늘 반찬이 소홀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돌아가는 길에 아줌마 눈가가 살짝 부어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게다가 여름이었음에도 긴팔 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민소매나 반팔을 자주 입던 사람인지라 왜 긴팔을?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식사를 마친 시점에는 다른 직원들도 주변에 많아 섣불리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오후 퇴근 시간이 되어서야 저는 식당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식당에는 저녁을 먹으러 온 사람들도 몇 있었지만 그들이 다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까지 시간을 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서 설거지를 하던 아줌마에게 저는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누나, 얼굴은 왜 그래요? 눈가가 약간 부어있고 또 오늘은 긴팔을 입었네요. 뭔가 안 좋은 일 있으셨어요? 아줌마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망설이더니 나중에야 조용히 남편이 또 술을 먹고 날 때렸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어떡해요? 많이 다치신 거 아니에요? 라며 급히 팔 소매를 걷어보았는데 아줌마 팔뚝에는 선명한 멍 자국이 퍼져 있었습니다. 또 제가 겉옷을 살짝 들어 옆구리를 확인하니 그쪽도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심각하잖아요.
깜짝 놀라자 아줌마는 갑자기 서럽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술에서 헤어나질 못할 뿐더러 근방다방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어울려 지낸다고 했습니다. 아줌마가 술 좀 그만 마셔라, 애들도 있는데 라고 타이르다가 폭행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아줌마는 이젠 정말 지쳐 집에 가는 게 무서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녀를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혼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고 싶었지만 아줌마 처지에서 선뜻 그럴 수도 없는 문제임을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줌마와 저는 이미 소주 4병을 비웠습니다. 그녀는 어느새 다소 취기가 올라 얼굴이 조금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저 역시 적지 않게 술에 취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정신은 선명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아줌마가 제 손을 잡으며 나 아직 여자로 보여? 라고 물었을 때 저는 거짓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그럼 우리 지금 모텔 갈래? 라는 말을 건넸습니다. 술 기운과 함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갑작스럽다기보다는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터져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네 하고 답한 뒤 가게를 나와 그녀 곁에 섰습니다. 밖은 이미 밤 공기가 제법 선선했지만 제 몸은 묘하게 후끈거렸습니다. 우리는 인근 골목을 돌아 모텔 간판이 보이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모텔의 계단은 낡아서 삐걱거렸고 복도에는 붉은색 조명이 희미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방을 잡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갑작스러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는데 아줌마가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돌아섰습니다. 앉아봐. 누나가 동생 오늘 즐겁게 해줄게.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자 나는 침대 끝에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가슴이 뛰어 미칠 것만 같았고 술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신이 이상하리만치 또렷해졌습니다. 아줌마가 먼저 내 상의를 살포시 벗겼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지려 하자 그녀는 오늘은 누나가 리드할게라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아래쪽으로 내려와 제 하의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그녀의 시선이 내 몸을 훑으며 멈추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여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도 없을 만큼 어색하고 긴장됐지만 그 순간만은 그녀가 주는 감각에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아. 힘 빼. 그녀는 귀에 대고 속삭이듯 말하며 천천히 입술을 아래로 옮겼습니다. 자극은 강렬했지만 동시에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아래 십술을 깨물며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토록 직접적이고 강렬한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숨이 거칠어지고 낮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바깥 복도에서 간간히 사람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제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속도와 강약을 조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 한구석에서는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곧 짜릿한 감각에 묻혀버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르자 그녀는 잠시 동작을 멈추고 앉아 숨을 골랐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고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욕망과 외로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 같은 것들. 나는 그녀를 안고 싶었습니다. 누나도 힘들었죠?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녀는 작게 웃으며 제 다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그냥 너랑 있으면 좀 있게 돼.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후 그녀가 제 위로 올라타더니 천천히 리듬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외투와 셔츠는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두 사람의 살이 맞닿았습니다. 공장 특유의 먼지와 땀으로 얼룩졌던 낮과는 달리 지금은 오직 서로의 온기에만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꽉 잡아도 돼. 부드럽지만 은근한 명령이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닿았습니다. 저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며 그녀가 주도하는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끔씩 눈길이 마주칠 때면 우리는 순간 멈칫하며 상대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때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고 저는 그 안에 어느 정도 애틋함이 깃들어 있음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낮추려 했었지만 숨이 거칠어질수록 약간씩 터져나오는 소리를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한 손으로 입을 살짝 가리고 못 참겠어 너무 좋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작은 비명이 터져 나올까봐 조심하는 그녀의 모습에 저도 괜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감정이 극에 달하는 순간에는 서로 어떠한 절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리듬을 빠르게 바꿀 때 저는 두 팔로 그녀를 꼭 끌어안으며 버티듯이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공장도 현실도 그녀의 가정사도 저의 불안정한 미래도 전부 잊히고 있었습니다. 흥분의 정점에 도달한 뒤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심장박동 소리가 귀 안에서 울리는 듯했고 숨소리는 아직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어느 정도 정신이 들기 시작하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누나 괜찮아요? 제가 조용히 묻자 그녀는 멍하니 천장을 보다가 이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응, 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았어. 그녀는 한 손으로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섹시하면서도 동시에 어딘가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불안정한 일터,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고된 노동,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것 같은 외로움. 그런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방금 전 우리의 행동으로 표출된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잠시 누운 채로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붉은 네온사인 불빛이 깜빡이며 들어왔고 바깥 골목에서 들려오는 오토바이 소리가 희미하게 귀에 스쳤습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우리 관계는 더 이상 단순한 친근한 누나와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공장 안에서 대놓고 표를 낼 수는 없었지만 퇴근 후 혹은 밤늦은 시간만 되면 서로를 찾았습니다. 야근이 없는 날이면 아줌마가 오늘 밤도 나갈래?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슬며시 공장을 빠져나가 또 다른 모텔을 찾았고 비슷한 열기로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저를 리드하며 제가 익숙지 않은 부분까지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때로는 간단히 맥주를 나눠 마시고 다정하게 장난도 주고받았습니다. 모텔까지 가기 어려운 날에는 공장 식당 뒤편에 있는 작은 방에서 숨어서 만났습니다. 방음이 좋지 않아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만큼 스릴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오늘은 조용히 해야 돼 라고 귀띔해주면 우리는 최대한 몸짓을 낮추고 숨죽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몰래 하는 설렘이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은 달콤한 동시에 아슬아슬했습니다. 저도 알고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밤 숨죽인 관계를 이어가는 건 오래가기 힘들다는 걸. 우리는 공장 안에서 밤낮 없이 착취당하는 상황이었고 아줌마는 집에 돌아가면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눈앞의 외로움과 괴로움을 잠시라도 잊고 싶어 이 길을 택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이 지독한 공장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건 아줌마라는 존재 덕분이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쾌감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숙사와 식당 사이에서 짧게 만나 어젯밤 잘 들어갔어 하고 속삭이는 것이 작은 낙이었습니다. 낮에는 서로 못 본 척 지나치더라도